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톡커피 운영하는 김인환입니다. 우리 증시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장밋빛에 있었는데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좀 불안불안하죠.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한국 증시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질 주도주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2차 전지 흐름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화되는 중동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히 보면 길이 보인다.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오늘 6월 23일 날인데 3,000포인트를 넘었다가 장중에 3,0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다시 3,000포인트를 회복해서 마감이 됐잖아요.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사태는 결국 이란이 협상장에 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잠깐 이 문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6월 22일 날 이후에 이란 핵시설 3곳 타격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죠. 이란은 보복 천명하고 미국은 긴장하고 있고, 또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포격한다고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트럼프와 하메네이는 두 번째 이번에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례는 2020년도에 6월 달에 미국이 이란의 군소일 이 솔레이마니를 폭격으로 사망시키게 함에 따라서 분쟁이 한번 격화됐는데, 그때도 아마 이란이 냉혹한 복수를 선언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컸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란이 형식적으로 이라크 내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잠정적으로 협상에 타결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언론만 보면, 외신만 보고 YTN 보고 연합뉴스TV 보게 되면은 곧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큰 화약고가 될 것처럼 보도를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란이 굉장히 정치적인 나라고, 현재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 당초에는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는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거든요. 이 내용은 현재 지도자 하메네이를 실각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할 수도 있다, 친미 정권을 들어서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 센터장이 오늘 나온 기사를 좀 소개하면, 이란이 체면 7의 보복을 한 뒤에 협상장에 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결국 제가 봤던 것처럼 똑같이 아산정책연구원의 특히 중동 문제 전문가인 장지향 센터장도 똑같은 분석을 내놨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란이 전면전에 여력이 없다, 그래서 협상장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들이 사태 장기화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란을 챙길 여력이 없다, 또 하나는 호르무즈 봉쇄가 사실상 어렵고 하더라도 단기에 푼다, 왜냐하면 이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현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전쟁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미국이 지금 지원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이 있었죠. 이번에 이란 전쟁까지 있게 되면 미국은 동시에 3개의 전쟁, 물론 가자 전쟁은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연이어 전쟁을 3개씩이나 미국이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에 보수 세력이 분열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쟁에 개입함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전쟁에 또 다른 피해가 올까봐 보수 세력이 굉장히 우려하고,
트럼프를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취임 초에 IRA 감세 법안 등의 이 현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공화당과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공화당 내에서 지금 다수의 반대 의견이 있고 분란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IRA의 감세 법안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도가 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사태는 약간의 공방은 있겠지만 체면치레 보복 협상등이 앉을 것이다. 장지영 센터장의 말이 거의 저는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1년부터 24년도까지 글로벌 증시 한국만 예면당했는데 이번엔 진짜 한국이 대세다.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가 반년 외면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잠깐 소개하면 정책 실패,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 실패, 남북 경색, 정치 악용, 또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 정책이 부족했다. 이 네 가지가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만년 외면받았던 그 이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본 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임기 내에 주가 5천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어땠냐? 우리나라가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GDP 경제 규모 10위였어요. 보시면 2005년도부터 18년도까지 10위였었고, 19년도 코로나 전국이 잠깐 내려왔다가 20년도, 21년도 때까지 GDP 순위가 10위였습니다. 10위. 그런데 22년도, 23년도부터 경제 규모 13위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그 사이에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우리 자리를 꿰차고 올라갔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10년 넘게 10위를 지켜왔는데 22년, 23년, 이렇게 24년 13위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한국의 GDP 규모를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할 조로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가 왜 5천을 갈 수밖에 없나,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미국 증시 보시면 미국이 2011년도에 미국 지수가 어땠습니까? 다우 지수가 2011년도에 다우 지수가 만 잠깐 넘었어요. 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죠. 만 잠깐 넘었다가 바이든 대통령 때 4만 5천을 갔으니까 정확하게 4배가 넘게 갔습니다. 4배가. 이렇게 거의 한 4년 동안에 미국 다우지수는 4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일본도 한번 보세요. 일본도 니케이 지수도 아베가 2012년도 취임했는데 아베가 취임했을 당시에 니케이 지수는 8,770선이었어요. 그런데 아베가 20년도까지 총리를 했었는데 아베 이후에 아베가 정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 히데요시, 기미다 후미오를 넘어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30년 불황,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증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베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일본 증시가 4.5배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는 10년 동안 2,000 박스권에 묶였다가 이번에 이제 3,000 올랐었잖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탈리아. 여러분, 이탈리아 증시 보시면 아까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는 2012년도에 최저 12,295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달에 39,825포인트로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보게 되면 거의 3.8배의 종합지수 상승이 있었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10년에서 15년 동안 이렇게 꼭꼭 눌려 있었는데, 미국은 뭐 4.5배 올랐고, 일본도 4.5배 올랐고, 이탈리아도 거의 3.8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한번 볼까요? 캐나다도 보시면 2009년도에 캐나다 지수는 7,9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달에 26,800까지 올라갑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몇 배입니까? 거의 3.5배의 캐나다 종합지수의 상승이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캐나다의 월봉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 코스피 한번 볼까요? 한국 코스피 2011년도에 2207이었는데,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설 때까지 문재인 정권 때 3300 갔다가 뭐 2200에서 400선에 있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2주 넘어섰는데 3000을 훌쩍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이 자체를 보게 되면은 CEO,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의 자질과 정책이 그 나라의 국가 지수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정책의 방향, 외교, 남북관계,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은 증시 상승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은행 금리가 지금 이제 2.50%와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 금리는 아마 계속 하향 조정 내려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 금리는 아마 1.5에서 1.0까지 이재명 정부 5년 사이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흐름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트럼프 1기 정책이 2기에 달라진 게 없어요. 따라서 미국 증시는 대세 상승에서 종목 장세로 전환한다. 얼마 전까지 한국장 탈피는 지능순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미국장 탈피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의 정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미국 주가,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금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이나 주식시장 전망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는 그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금리가 2.5포인트까지 갔다가 0.2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4.5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미국도 금리는 아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점차 내려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인플레 조짐이 있고, 여전히 일자리가 굉장히 고용률이 높고, 또 소비 지표가 높아서 인플레 성향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아직은 금리를 조금 인하하는 것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 또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호황기는 조금씩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미국의 연간 GDP 상승률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17년도에 2.5, 3.0, 2.6,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게 2.2. 그러니까 이 GDP 상승률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때 꾸준하게 3% 전후의 GDP 성장률을 이루겠다는 거.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호황을 이룰 수 있는 저변에는 꾸준한 GDP 상승,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미국 증시가 전통적으로 강세장을 보였던 때는
달러가 아주 강했습니다. 달러가 강했어요. 강달러일 때 미국으로 자본이 몰려가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그런 효과를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그렇게 달러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이 트럼프 당시에 달러는 평균 인덱스가 최저 89였고, 기본적으로 평균 아마 95 정도 됐습니다. 95.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98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101 정도 갔다가 지금 98선까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이 오히려 역으로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커졌고, 향후 5년에 꾸역꾸역 상승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도주를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수 5,000포인트 가는 길은 이제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하나는 금리 인하 흐름은 대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단계적으로 이제 인하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바닥에 있지만 2차 전지 산업의 육성책이 3분기나 4분기에 나오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제 쌍벽을 이루는 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육성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MSCI 편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증시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가속화되면 하반기에 아마 산업 시너지 투자 마인드 전환,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에 진입하는 지수 5천 자체가 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MSCI 편입 국가를 보게 되면 북미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홍콩, 뉴질랜드 등이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보면 충분히 MSCI에 편입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이나 남북관계 개선, 그다음에 글로벌 외교 확대, 이런 걸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부분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저는 그 핵심 첫 단추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상법 개정 효과를 좀 봐야 되겠죠. 상법 개정은 이제 그 소액주주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하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대기업들은 우려를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80%만 이루어지면 기업 가치 제고되고 주주 환원 확대되고 주주 보호가 강화돼서 아마 우리가 MSCI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점을 봐야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율을 보게 되면 성남시장 1기 때 96, 성남시장 2기 때 94, 경기지사 때 96.1%의 공약 실현율을 보였고,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싶을 거예요. 따라서 특히 상법 개정이나 주가 5천, 그리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본 이동,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분명하게 가속화되어서 어느 순간 그 시너지가 발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주가 5천 꿈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중동 사태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그 악재에 따라서 좀 마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사례를 좀 하면서 이런 종목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대박주 중에 하나가 이제 메리츠 금융주주죠. 그 종목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 종목인데 이전에도 제가 소개했는데, 이 메리츠 금융주주가 보시면
어, 한 2년 만에, 2년 만에, 한 5배 정도가 올랐어요. 한 2년 반 만에, 3년 만에 5배가 올랐죠. 21년도부터 상승 파동이 걸렸고, 21년도 초반부터. 그래서 24년도 말, 25년도 초에 거의 한 3년 반 만에 한 주가가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는 5배, 5년 만에는, 4년 만에는 거의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메리츠 금융이 실적이 그렇게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가지의 급등의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지금 주도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꼭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 지난 2년간 2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적극적 주주화는 정책 밸류업도 선도했어요. 그러니까 23년 3월부터 25년 4월, 약 2년이죠. 2년 동안 한 3,086만 주를 자사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한 2조 원 규모입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보실까요? 21년도에 매출이 35조, 순이익이 1조 3천억에 배당금은 2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매출이 70조에 배당금은 10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58조 매출에 배당금은 2,3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6조 매출에 배당금은 1,350원이었습니다. 근데 순이익을 보시면 매출은 줄었는데 순이익은 23년도에 58조 매출에 2조 1천억, 그 다음에 이 작년도에 46조 매출에 2조 3천억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이 순이익의 근간은 뭐냐? 이 자사주 소각, 그리고 2년간에 걸쳐서 자사주를 3,086만 주를 소각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십시오. 주봉으로 보시면 23년도 자사주를 소각 시작했습니다. 이 3년도부터 딱 2년간에 걸쳐서 주가가 정확하게 한 5배 올라갔습니다. 5배. 이 시기에.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이 함수에는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밸류업, 배당 중요한데, 메리츠 금융주가 뭡니까? 메리츠 증권하고 메리츠 보험이 합쳐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1년간의 영업이익이 한 2조 원대, 2조 3천억 정도 작년에 냈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1,350원 정도를 배당했다는 거.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메리츠 금융주주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상장 주식이 현재 1억 8천만 주 정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액면가 500원짜리가 지금 12만 원의 주가를 가 있는 거죠.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걸 해서. 이게 이제 급등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또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증권주 중에는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자사주를 취득한 자사주하고 보유중 자사주에서 99만 주를 소각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키움증권 이제 배당을 보면 22년도에 매출 8조 9천억, 배당 3천원, 23년도 매출 9조 5천억, 배당 3천원, 작년 매출 11조, 배당 7,500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매출 3조 6천억에 올렸고, 순이익이 이제 순이익이 한 2,3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키움증권의 주가도 한번 봐야죠. 자, 키움증권 주가 한번 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 랠리가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서 지금 이 주가가 그 올해 5월달 초반만 하더라도
13만 원대 있던 게 13만 원대 있던 게 지금 22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정확히는 더블 주가가 났죠. 더블 주가가. 지금 이렇게 그 자사주 소각과 밸류 오버 회사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사주 소각이 이걸 끝이냐? 끝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 파동은 끝나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중요한 거 다시 이어서 보게 되면, 자, 저희가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한번 봐야 되죠. 미래에셋증권.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보시면 지금 오늘 23일 날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터뜨렸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주가가 이제 제가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 초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거의 뭐 8,000원, 9,000원 가다가 지금 21,0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주봉으로 봐도 거의 뭐 더블 이상 올라왔단 말이죠. 이제 무서워서 못 산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서워서 못 산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월봉으로 봐도 이렇게 상승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좀 길게 보시면 지금 이제 상승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 보시면 그냥 이 3만 원대까지는 그냥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가 이미 상승 트렌드가 계속돼서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식을 사는 그 흐름이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계속 이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집을. 따라서 이 기관들이 이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집을.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왜 이렇게 매집을 하는가를 봤더니 2030년도까지 1억 주 이상을 소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유통 주식을 줄여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그 내용을 이제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주주 환원 성향은 35% 이상 계속 늘려가고 해마다 보통주 1,500만 주를 소각하고 이 우선주는 100만 주 이상 소각을 해서 2030년도까지 자기 주식을 1억 주 이상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통 주식을 4억 1천만 주 이내, 4억 1천만 주에서 3억 주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 22년도에 이제 매출이 19조, 그 다음에 23년도에 20조, 그 다음에 작년에 22조에 순이익이 거의 한 9천억, 순이익이 일수천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제 6억의 매출에 순이익이 2조 5천억, 2,500억 나왔으니까 이런 추세로 보면은 올해 순이익이 한 1조 한 1,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배당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래에셋증권 자체가 새로운 금융밸류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주도주는 정말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의 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주가를 5천까지 가겠다고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지수 4천이 넘어가는 시점에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주식은 반전이 고점을 매도한다고 치면은 눌림 조정이 올 때 반드시 다시 재매수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주식도 언젠가는 크고 작은 이벤트에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약간의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가 아마 눌림 조정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그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예측 매매를 통해서 그걸 미리 선행 매매로 팔려고 하지 말고 이 주식에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고 나는 지수를 4,000포인트 이상 매도하겠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의외로 2배, 3배, 4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략을 드린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제가 중동의 문제, 또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기조, 앞으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새로운 주도주가 증권주,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본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도주는 길게 보고 선행 매매를 통해서 예측 매매로 하지 말자. 그리고 매도하면 반드시 재매수를 통해서 채워놔야 된다. 지수가 4,000포인트 이상부터 그때부터 분할 매매를, 매도를 검토하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내일 정도 제가 2차 전지의 전략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밸류, 메리츠 금융지주를 대체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냐, 그건 증권주인데 그 중에서 세 종목을 꽂으라면 키움, 삼성, 그 다음에 미래에셋, 그 중에 대장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목표가를 좀 넉넉히 보고 기본적으로 3만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우선 연내 시그널을 보게 되면 더 빨리 목표가를 도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사이에 조정파가 온다고 치면 여러분도 과감하게 지수 사차를 보고 홀드하는 전략 또는 매수하는 전략,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 다음번에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주도주 전략을 다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걱정 많고 좀 관심 많은 2차 전지 종목군도 바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